네,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지방선거를 향해서 각 당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천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또 그 내용은 개혁적이고 또 공정한 것인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이경재 위원 그리고 김영기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전라북도 전체를 아우르는 선거죠. 전라북도 지사에 관해서 각 당의 공천 현황을 먼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송하진 현 지사,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권태홍 도당 위원장, 또 민중당에서는 이광석 농민의 고문, 이 세 분은 기존에 이제 알려졌던 분인데 최근 들어서 이 민주평화당에서 임정엽 전 완주 군수가 이 도지사 후보로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당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 물음표를 달아놓긴 했습니다만, 자, 도지사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임정엽 후보. 실제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역에서는 이미 의견을 모은 것 같고요. 지역에서는? 예, 중앙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실질적으로 출마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벌써 당사자는 선거 사무소를 얻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걸 보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임정엽 씨가 도지사 민평당의 도지사 후보로 어떻게 보면 전략 공천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출마를 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나오는 쪽으로 무게를 거다 두고 말씀하시네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지금 현재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거 구도보다는 조금 더 좀 재미있는 선거, 흥미로운 선거가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어떤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고요. 또 1차는 뭐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인 어떤 절차 이행만 지금 남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임정엽 후보로 예비 후보로서도 많이 나오게 된다면은 뭐 결코 싫지 않은 선택이 아닐까. 예컨대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뭐 자전거를 타고 계속 페달을 밟아야 자기가 굴러가는 것처럼 뭔가 자기 존재감을 알리고 또 정책적인 또 식견 여러 가지 노하우 이런 것들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전주시장 지난 4년 전에 실패를 했긴 하지만 계속 그 업그레이드 하면서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임정엽 후보 개인적으로서는 뭐 싫지 않은 그런 선택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평화당이 도지사 후보로서 맡아간 임무를 많이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육지책으로 보이긴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5명이나 되는데 뭐 교섭단체가 허물어진달지 뭐 선거법 위반이랄지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들이 빠져나간 걸 보면 역시 국회의원들이 좀 비겁한 그런 꼴이 되겠고요. 임정엽 후보로서는 뭐 싫지 않은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로 보면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이름이 자꾸 잊혀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꾸 나오면 그것은 뭐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글쎄요, 요즘 민주당의 그 지지율이 워낙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나오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좀 궁금증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 상의 어떤 추이들을 보면 이제 경선이 끝났지만 김춘진 후보하고 어떤 대결에서의 어떤 차이 그리고 또 각 방송사라든지 언론사들의 여론사를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이 어떤 송하진 지사님에 대해서도 전주시장 도지사에서 과거 일기 때와는 다른 어떤 좀 피로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들을 봐서. 그래서 임정엽 씨가 예비 후보로 돼서 이제 등록을 해서 선거전에 나선다면 보통 아무래도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 전체 지방자치 선거에 있어서 문재정부의 높은 어떤 지지율 그리고 반사이익으로 집권 여당의 어떤 높은 지지율 속에서 선거가 도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어려웠습니다. 여타 정당에서 물론 정의당과 민중당에서 일찌감치 도지사 후보들을 낙점하고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했지만 또 국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 속에서의 후보들이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사항에서 벗어나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인 투표율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어쨌든 민평당에서 후보를 준비해서 나온다면 이 두 사람은 또 과거에 전주시장과 완주 군수로서 또 전주안도 통합을 추진했던 주체들이거든요. 어떤 그런 과정도 있고 그래서 좀 그나마 좀
어떤 도지사 어떤 경선이라네요. 본선 과정이 좀 도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이런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선거도 어차피 뭐 게임의 하나니까요. 그 게임에 조금 팽팽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되고 또 유권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초단체장 공천 관련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전라북도에서는 아무래도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천 내용이 좀 많은 관심이 가고 저희들의 얘기도 그쪽에 좀 많이 할애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의 공천 상황 좀 잠깐 볼까요? 예. 지금 현재 14곳 이 시장 군수 후보 가운데서 10곳이 확정이 됐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잠정 확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긴 있는데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곳이 김제, 정읍, 순창, 장수입니다. 확정된 곳을 한번 볼까요? 예. 전주에 김승수, 또 익산은 김영배, 군산은 강임준, 남원은 이환주, 완주의 박성일, 또 진안의 이항로, 또 임실의 전상두, 부안의 권익현, 고창의 박우정, 또 무주의 백경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현직에 있는 그 단체장들이 역시 좀 강하긴 강합니다. 그러면서도 좀 이변에 가깝다고 하는 것은 좀 무주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무주를 제외하고는 현역 민주당 소속 현역이 있는 곳은 전 그 지역구가 다 예. 현역이 됐고요. 또 이제 무소속 있는 지역은 또 이제 다른 케이스지만 무주 같은 경우가 지금 이변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는 황정수 후보가 계속 다 앞서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당내 경선에서는 백경태 후보가 근소한 정말로 박빙이라고 할 수 있는 0.99%포인트 차로 예. 앞서 있는데요. 역시 현역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백경태 후보가 도의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군정이랄지 또는 도의 어떤 정책적 또는 예산 이런 것들을 많이 끌어다가 지역에 베푼 어떤 그런 결과가 이번 표결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황정수 후보로서는 뭐 상당히 충격이 좀 클 것 같고요. 또 어차피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어떤 파인플레이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로 가는 그런 것을 보여줄 때 성숙한 어떤 정치라는 평가가 얻을 수 있겠고요. 일단 나머지 지역들은 뭐 현역들이 다 지금 건재하기 때문에 다만 익산 같은 경우 아까 보신 것처럼 예. 정헌율 익산시장 같은 경우는 평화당 소속인데 예. 여론조사를 보면은 31% 정도, 30% 초반 예. 나와 있고 나머지 그 도의원 출신 후보들이 상당히 좀 낮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과제는 민주당이 경선을 했기 때문에 다른 그 후보들이 어떤 응집력을 보이면서 평화당 소속의 정헌율 후보와 맞대결을 펼 수 있을지 예. 이것이 최대의 어떤 관심사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관심사는 이제 무소속 지역구 대결 구도. 예컨대 부안 같은 경우랄지 이런 지역은 민주당 소속 후보 대 무소속 아마 승리진진한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또 임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그나마 게임의 어떤 축 처진 그런 상태에서 예.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 관심을 좀 갖고 유권자들의 흡인력을 좀 올리지 않을까 예. 보여집니다. 그 과정 자체는 일단 좀 뒤에 제껴두고 얘기한다고 치더라도 결과만 놓고 보면 상당히 박빙의 승부를 벌인 것이 꽤 많았고요. 특히 임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전상도 후보가 승리를 하긴 했는데 실제 투표에서는 다른 경쟁 후보의 표가 뒤졌거든요. 그런데 이 신인에게 주어지는 가점 이런 것들을 봤다 보니까 오히려 결과가 뒤집히는 조금 흥미로운 그 결과가 나온 그 셈이 됐습니다. 네, 그 실제적으로 임실 같은 경우 지금까지의 어떤 여론조사 추이와는 이제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또 상대 후보 이제 공천이 확정된 후보가 친인 가산점을 예. 이제 받아서 당선이 확정이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분이 또 지난번 선거에 나왔던 분이단 말이죠. 예. 중간에 끝까지 완주하지 않고 중간에 사퇴를 해서 예. 그런 또 그 과정에 또 선거법상의 어떤 의혹이 있었고 그런 과정들 때문에 지금 상대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도 어떤 그런 반발의 내용이 있고요. 남원 같은 경우도 지금 상대 후보가 거기도 한 2% 정도 차이가 났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무주에서는 뭐 0.99%, 뭐 군산도 뭐 1.99%.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 정도 어떤 예. 범위 안에서 2%라면 여론조사를 무엇을 결정할 때는 오차범위 안에 들은 것서 예. 과연 이런 식의 그 여론조사 방식으로
공천자를 확정하는 방식이 맞는 거냐, 민의를 대변하는가에 대한 예. 의문점들을 갖게 하는 게 이번 민주당의 예. 전체 과정 속에서 일반 시민하고 이제 권리당원 여론조사 다 큰 여론조사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 원래 여론조사 방식은 어떤 추이나 확인하는 것이지 여론조사 방식을 가지고 무엇을 결정하다 보면 나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기관의 공정성이 확보됐는가 문제가 있고 예. 표본에 있어서의 안심번호 추출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나서는 문제가 있었는데 샘플을 700샘플을 고정할 것인가 1,900샘플까지 간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있어서 탈락한 후보들이 뭐 어떤 문제 제기들이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안심번호 서비스에 의한 것들이 과거 집전화의 어떤 착신에 비해서는 훨씬 공정성을 확보했지만 이 안심번호 서비스 속에서도 표본을 매수로 확정할 것이야 문제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정확하게 다듬어져야만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 전체적으로 보면 탈락한 후보들이 승복하기 어려운 어떤 알겠습니다.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단체장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반절 또 그리고 권리당원 투표에서 반절 결정하게 되는데 그 절반의 투표가 여론조사로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오차 범위까지 다 있는 건데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일일 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근본적인 좀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그 단체장 경선과 공천과 관련해서 최근 이 당원 명부 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JTB 뉴스에서 이 보도된 게 있는데요.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당원 명부가 유출된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은 지난 14일과 15일 기초와 광역의원 경선이 끝난 뒤 현실로 터져나왔습니다. 부안 라선거구 군의원 경선에 나섰던 이현기 후보는 경선 이틀 전인 12일 저녁 한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가 당원 명부가 든 USB를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더니 USB 하나 딱 주면서 의사가 준 것이니까 소문 내지 말고 그 속에 70-80% 정도 권리당원이 있습니다. 그래요. 부안 라선거구에 해당하는 보안, 상서, 줄포, 진서의 인명록과 전화번호 853개가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권리당원이 갖는 의미는 절대적입니다. 권리당원 지지율을 50% 반영하는 단체장도 단체장이지만 도의원과 시군의원은 100% 당원 여론조사만으로 경선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권리당원 명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를 가지고 시험을 본 것과 전혀 답안을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책만 보고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현기 후보가 받았다는 USB에 라-2라고 쓰여 있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 선거구에 출마한 이현기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른 선거구, 또 다른 후보들에게도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민주당 경선 공정성이 치명상을 입게 되는 만큼 누가, 왜, 또 어떤 경로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검찰이 소상하게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예. 과거에도 이 공천 과정에서 당원 명부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돌긴 했는데요. 이번 건도 지금 비슷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로 밝혀진 것 같고요. 예.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중앙당이 관리하면서 당비가 안 낸 그런 당원들 또 촉구하고 또 뭐 보고하기 위해서 권리당원을 상대로 뭔가 여론설명을 할 때 이제 관리하는 그런 대상인데 이걸 지금 선거 앞두고 도당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연말쯤에. 도당에 사실은 도당위원장이랄지 사무처장이나 조직, 국장, 소수만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USB로 모아져 가지고 이것이 밖으로 유출됐다는 것은 이건 범죄 행위나 마찬가지고요. 예. 이건 뭐 법적, 도덕적 어떤 뭐 변명 여지가 없는 상태고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중앙당이 됐든 또는 수사 당국이 됐든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해서 또는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문제 예. 이걸 빨리 당이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신뢰성이랄지 또 다른 여타 지역에 똑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선출된 경선 예. 후보들도 어떤 신뢰성에 큰 해가 미치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은 뭐 선거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경선 탈락하는 후보들이 예. 결과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것들이 확산이 된다고 본다면은 민주당 전체 선거 구도에 대한 차질 예상이 되고 예. 또 뭐 탈당해도 명분이 아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컨대 여론조사에서 뭐 한 20%포인트 이렇게 차로 앞서 있던 후보가 상대 후보한테 당내 경선에 졌단 말이에요. 누구도 수긍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조사를 해서 밝히는 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 만약에 저런 식으로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과연 누가 민주당의 경선을 공정하다고 하고
믿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도 그런데 저런 그 뭐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이 나왔지만 속 시원하게 뭔가 실체가 드러난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당원 명부가 뭐 유출이 저는 새삼스럽습니다. 이미 다 예. 돌아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입지자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당원 명부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뭐 USB 형태의 어떤 당원 명부라가 나왔는데 저게 실질적으로 당원 명부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고만고만한 수사를 명단을 해봐야 가지고 되겠죠. 이제 수사를 해야 하는데 과거 예를 보면 정당의 어떤 경선이나 당원 명부와 관련되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이다. 예, 그래서 이 어떤 그 강도 높은 수사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또 대부분 선거가 끝나면 후지부지 되는 경향들이 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입지자들이 명백히 이제 당원 명부, 권리당원 명부가 있는 거고 예. 이번에도 권리당원의 어떤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에서 후보가 결정된 것이 뭐 기초단체도 반절이고 예. 광역이나 기초는 같은 100% 그런 당원 투표에 여론조사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 실제로 저는 그 공당이라 한다면 어떤 후보들은 당원 명부를 갖고 선거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갖고 이런 선거 때마다 나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공당의 권리당원 정도 회비를 내는 어떤 당원이라면 명단을 공개해서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 어떤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에 따른 뭐 부작용도 나중에 또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안을 제시를 해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문제 수사기관이 정말 명백하게 좀 소상하게 밝혀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조금 후보를 배제시키느냐 넣느냐 가지고 오락가락 지금 뒤집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네, 장수 같은 경우는 도당에 설치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예컨대 예. 번복을 2번 하고 예. 그 결과에 대해서 재심 요구를 하니까 중앙당에서 다시 또 번복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번의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를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거는 글쎄요 그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 고공행진거에 대한 자만이 아닌가 자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그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중앙당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도당 공관위한테 넘겨져가지고 결정을 하고 추이만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데 중앙당이 결과를 뒤집는 그 월권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오만하면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경선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마저 훼손이 되고 예. 또 당내 경선 주자들한테 상당히 그 스트레스를 주는 예. 또 그리고 번복이 되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승복 이거에 대한 타당성을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까지 공관위가 해왔는데 이런 문제는 아마 유권자들 심판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예. 생각합니다. 예. 오락가락 결정, 오락가락하는 그런 태도 또 사례로 들 만한 게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어떤 공천 과정을 보면은요, 엄연히 공천 룰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예비후보 등록까지 후보 적격 심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또 공관위에서의 어떤 그 힘겨루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도당과 지역협의장과 공관위 위원장의 어떤 삼각 어떤 구조에 있어서 힘겨루기 위해서 예. 공천들이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예. 입장들이 뭐 표결을 해놓고 일사부재기도 안 지키고 다시 번복을 한다든지 이런 예. 내용들이 나타나서 결국은 도당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중앙당의 재심 청구에서 윤영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고 전주 서신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성 공천과 관련해서요. 예. 또 장수에도 있었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룰대로 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예. 그런 룰을 지켜나가는 어떤 과정이 없다 보니까 실은 남원이나 순창 이런 문제들의 어떤 재심 청구가 되고 한쪽 뭐 인용도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는 문제요. 그리고 그 장막 뒤에는 또 공천관리위원장, 또 각종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그런 힘의 역학작용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룰이 자꾸 바뀌고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설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평화당의 이 공천 내용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예, 민주평화당 시장 군수 확정된 후보들인데 익산의 정헌율, 남원의 이 강동원, 김제의 정성주, 또 완주의 이 박재환, 예, 순창의 이 홍승채, 고창의 유기상, 그리고 부안의 김상곤 후보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사실은 저분들이 그 경선 없이 단수로 이게 공천을 한 경우에서 사실은
조금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끌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평화당이 지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인물난, 그리고 야당으로서 기능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야당은 야당으로서 기능을 해야 뭐 여당에 대한 국정 심판도 있고 또 도정, 시 군정이 있는데 이런 게 대한 지금 입장이 없단 말이죠.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호남에 워낙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날까 싶어가지고 할 말도 못 하고 있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역시 그 후보들 내는 걸 보니까는 역시 인물난을 겪고 있고요. 또 다 지금 내지 못한 상태고. 예컨대 뭐 지금 평화당 같은 경우도 아까 고육지처나 임병렬 후보 같은 경우도 얘기가 됐지만 벌써 지금 예비후보 등록이 벌써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이제야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정도니까 그래서 평화당이 지금부터라도 어떤 게임의 룰을 정해가지고 뭔가 좀 파격적인 파상적인 공세를 취해야 어떤 지방선거의 순기능이 발휘가 될 수 있다. 그때 지방선거의 순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이 현안이랄지 문제들을 추천내고 또 공격할 건 공격하고 비판하고 또 대안도 모색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바람직한가. 얼마나 지금 할 일이 많습니까? 군산 GM 공장 문제도 있고 작년에 군산 조선소 뭐 가동 폐쇄 문제도 있고 또 일자리 문제, 소득 문제, 또 앞으로 그 미래 비전에 대한 뭘 그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 작게 들어가면 뭐 쓰레기 청소 문제부터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하나도 지금 수면이 부상하지 않고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 야당의 어떤 역할을 해야 불거지는 문제인데 그런 기능을 야당이 지금 못 하고 있단 말이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민주평화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뭔가 게임다운 게임, 지방 경선다운 경선, 선거다운 선거로 끌어가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나머지 정당이 이제 정의당이 좀 나와 있는데요. 정의당도 좀 한번 볼까요? 정의당은 이 두 군데에서 이 후보를 확정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주에 이제 오형수 그리고 정읍에 한병 두 분 후보를 확정이 됐는데 글쎄요 정의당이 워낙 그 약소 정당이어서 얼마나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의당 외에 새누리당은 전혀 지금 광역 의원이나 기초의원에 단 한 명의 예비 후보도 내지 못한 상태고요. 한 명 있습니까? 한국당. 자유한국당에 죄송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역시 기초단체장 분야에서는 한 분도 그 후보를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고공 지지율에 따른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거의 주눅들어 있는 상태고요. 정의당에서 눈여겨볼 만한 거는 지금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정당 지지율이 지금 가장 높아요.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국회의원이 5명이나 되고 있는 민주평화당보다도 높고 또 바른미래당보다도 높은데 이건 아마 그 전라북도에서 여러 가지 지금 공장 폐쇄랄지 가동중단 이런 현실이 연장선상에서 근로자들의 어떤 응집력이 이쪽에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은가. 다른 그 산업공단 같은 데까지도. 그래서 정의당이 가장 높은 것이 지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고요. 또 아마 근로자들의 어떤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선거 본 게임에서는 더 높아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긴 했는데요. 공천 과정 지켜보면서 짧게 좀 촌평 한 말씀 부탁드리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정치는 오랫동안 이렇게 옆에서 지켜본 바대로는 경쟁이 있는 곳에 어떤 민심을 따라간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 그 지방정치는 지방 정치한다. 아무리 중앙정부의 어떤 인기가 높다 하더라도 지역에서는 또 지역민과 밀착된 어떤 후보라든지 정당들이 대접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정치에서도 중앙집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민들이 이미 지난 어떤 총선 과정 이후의 어떤 역사, 2년의 역사 속에서 특정 정당의 독주보다는 다양한 정당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때만이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다는 어떤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제 한 달 좀 더 남은 어떤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우리 도민들이 다양한 정당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에 맞는 어떤 표심들과 관심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정 정당의 독주 상태는 늘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여기서 이렇게 접도록 하겠습니다.